데일리 브리핑. 네,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&A 최은하 대표와 함께합니다.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한번 좀 주시해야 할 만한 어떤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까? 지난주는 좀 조용했죠. 조용했죠. 네. 네네,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모든 부분이 다 잠잠하고 특히 경기 지표가 굉장히 없는 주예요. 이번 월초 이 기간이. 그래서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자료는 없었고, 이제 가장 큰 뉴스였다고 하면 아마 어제 그 뱅크 오브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깜짝 금리 인상을 했다. 이것이 오히려 제일 큰 뉴스였지 않나 이렇게 네. 볼 수 있습니다. 그 말은 캐나다가 이제 벌써 한 2번에 걸쳐서 금리를 동결할 정도로 인플레이션 부분은 이제 좀 두고 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예상을 깨고 올려버린 거죠.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끈질기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어떤 서구 사회에서 더 선진 사회에서 어느 한 국가인 캐나다가 그걸 올림으로 해서 아직도 인플레이션과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는 이제 이런 점을 줬다는 게 좀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경제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캐나다의 그 금리 인상이 미국하고 어떤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? 가까운 나라니까. 네, 캐나다의 금리 인상이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미국의 연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. 그것은 이제 캐나다의 입장이니까. 근데 시장에서 볼 때는 캐나다가 저렇게 그동안에 동결을 했다가 올리는 걸 봐서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줬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. 실제로 지금 그 유로존은 이제 공식적으로 경제 침체 들어갔어요. 지난 4, 4분기에도 0.1% 경제 하락을 했는데 이번 1, 4분기에도 0.1% 하락이 되면은 유럽은 5분기 연속 경제가 하락하면 경기 침체라고 규정을 합니다. 미국과 달리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지금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쪽의 의견이 더 강해요. 그러니까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게 경기가 어느 정도 나빠지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들지 않냐 이러한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제 미국의 연준에게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 분위기, 배경 이런 것을 좀 납득을 시켜줄 만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네. 자,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FOMC 회의가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홀드가 될 것이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시장의 예측은 이제 이번 다음 주는 동결할 것이라는 쪽이 거의 70%에 가깝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그 다음의 얘기는 둘로 나뉘게 되는 거죠. 그럼 7월을 포함해서 이제 동결한다는 의미는 이걸로써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가 끝난 거냐라고 하는 그 전망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잠시 유보했다가 다시 올릴 거냐는 전망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다시 올릴 거라는 게 거의 지배적이에요. 다시 올릴 것이다. 네, 그러니까 지금 6월에 좀 보류하자, 올리지 말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연준의 위원들조차도 보고 있다가 좀 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지.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왔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올리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은 이제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위원은 지금 없는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 6월의 금리 인상은 70% 정도가 동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7월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85% 이상이 지금 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분위기는 일단은 한번 좀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가장 그 대세의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네네 말씀하십시오. 아니
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홀드를 하고 이제 다음번에 그 다음번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이제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네, 네, 네. 자, 그러나 저러나 지금 그 세계은행의 그 이 전망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의 전망치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?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요, 전 세계 경제가 이제 약간 그 하향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뭐 거의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. 그 가장 기대를 했던 나라가 사실 중국이었거든요. 네. 중국이 이제 금년 초에 드디어 이제 팬데믹의 여러 가지 제한 조치, 그 다음에 그 중국은 사실 좀 무자비한 조치를 했잖아요. 뭐 그렇죠. 도시 하나를 완전히 막아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치까지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금년 초 2월인가요? 그때 완전히 개방을 하면서 이제 미국과 같이 그동안에 억눌려왔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되면서 적어도 5% 이상의 성장을 올해 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. 연초만 해도. 네. 근데 지금 실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보면은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중국이 뻗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죠. 지금 미국도 1, 4분기에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1.3% 성장을 했다고 돼 있지만 이제 2, 4분기는 지금 현재 예측으로는 2.3%까지 올라가 있어요. 네.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들 하반기에 많이 떨어질 것이다. 이제 이런 예상이고 지금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경기 침체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데가 어디냐면 이제 월드뱅크에서도 얘기를 한 거지만 더 심각한 데는 지금 이머징 국가들이에요. 이머징 국가들은 이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 비해서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 표기 대외 부채들이 많은 나라들이거든요.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지금 금리를 올리자니 자기네 경제가 더 나빠지고 안 올리자니 환율이 더 나빠지고 환율이 나빠지면은 달러로 표기되어 있는 대외 부채를 갚는 이자 부담이 훨씬 높아져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에서도 경기가 지금 더 나빠져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자체를 좀 낮췄지만 낮추는 속에서 더 나빠지는 데는 그 신흥국들이다. 그래서 이제 그쪽 국가들의 좀 위기가 이제 다가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여서 현재로 봐서는 이제 꺼져가는 경기 이런 상태가 이제 2024년까지는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이제 그 요약을 할 수 있어요. 네네. 그러면은 신흥 국가들이 경제가 그 부자 나라들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국제적인 무역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사실 그게 그 양면의 칼이에요. 예. 신흥국들이 경제가 나빠지면요. 사실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. 두 가지 큰 그 혜택이 있는데요. 네.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들의 경제가 약화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환율이 나빠지는 거예요. 네. 환율이 나빠지면 그 나라들이 주로 지금 선진국에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예.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이제 물건값이나 또는 그 나라들의 원자재값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할 가능성이 꽤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좀 도움을 받는 거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두 번째는 항상 그렇지만 신흥국들의 경제가 무너지면은 해외의 선진국의 자본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주요 산업들을 많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우리나라도 겪었던 일이죠. 저희가 예. 이제 IMF 상황 이후에 겪었던 일이기도 한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선진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지금 중국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인데요. 중국이 빌려준 돈들을 못 갚을 나라들이 많아지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의 그 채권 이런 예. 부분들이 이제 부도가 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부도가 나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신용 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IMF도 또 돈을 구제 자금을
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선진국 재정 쪽에서의 그 부담을 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위험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흥국의 그런 재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게 규모가 너무 적어요. 그래서 맘만 먹으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IMF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나라들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안심해도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선진국 입장에서는 약간 좀 그런 그 수입품에 있어서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흥 국가들의 산업의 인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면도 있다. 이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뭐 신흥국 경제가 나빠지는 게 세계 경제가 나빠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딱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선진국 경제가 같이 하락하면서 신흥국 경제가 더 하락하는 것은 그것은 안 좋은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 경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버텨준다고 하면은 뭐 신흥국 문제는 그 다음에 구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.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주 대척 지점에 있잖아요. 서로 등을 돌리고. 그런 영향 네.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아주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한 부분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뭐 맞는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은 이 경제가 이제 미중 간의 경쟁 또는 그 대처 국면이 이루어지면서 네.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각 국으로의 그 리쇼링이라 그러죠. 자기네 나라로 생산 시설을 옮겨가는 건데 이걸 옮겨가게 되면 아무래도 국제 무역이 줄어들게 돼요. 무역 규모가. 네. 그 무역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미국과 유럽에 수출을 하는 걸로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. 예. 우리 대한민국도 뭐 대표적인 나라고요. 이제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출이 주니까 경제가 좀 위축이 되죠. 뭐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이 한국을 보시면은 지금 뭐 15개월, 16개월째 연속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제 미중 무역 구조가 이제 나빠지면서 그러는데 그게 꼭 미국과 중국의 갈등 문제만이 아니고요. 네.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제는 세계 경제 전체의 규모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성장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여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더 부채질을 했다 그렇게 보겠지만 큰 흐름은 경제가 좀 축소되고 있다 하는 면에서의 이제 문제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퀀텀 F&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